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순환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많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우리 조선일보사에서는 재테크 박람회 특강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어디 첫날 주제는 저희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걸 했고, 두 번째 주제는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했었습니다. 오늘은 양도상속증여를 다 먹라해서 토탈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금요일 토요일 다 해서 아마 강좌가 전부 1시간씩 편성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3번만 90분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시간 배정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세법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여기 수업 들으러 오셔가지고 제가 재미없는 얘기만 하면 15분 안에 다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얘기로 계속 할 수도 없고, 제가 조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조금 농담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유튜브 가서 또 제가 조금 잘난 척 할 수도 있어요. 거기 유튜브에다가 댓글에다 막 잘난 척 했다고 달지 마시고, 우리끼리 좀 짜고 하는 건데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잘난 척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가 와서 목감기가 와서요 15일째 지금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노래방 가고도 노래 한 곡도 안 부르고 1시간 30분 동안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목을 좀 제가 낮춰서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양도소득세 해설 책자를 2006년부터 써서 19번째 냈는데 요게 쓴 책이 2200페이지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 책을 여러분이 가져가면은 목침으로 사용합니다. 주무실 때 베개 대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알게 됐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주제는 상속세 절세 전략하고 양도증여세 절세 전략을 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질문이 많으신 분야가 가족법인 것 같아요. 마무리는 가족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계의 경제는 불확실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둔화돼서 아마 2.2%가 2.1% 정도로 올해 말까지도 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인구와 일자리가 감소되고 세수 부족이 되고 있는데 아마 32조 정도가 펑크가 날 것 같습니다. 세수가 잠정적 추계 세수니까. 그런데 자산에 대한 세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2025년도 예정 공시지가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나 양도는 우리가 시기 조절이 가능해요. 불경기만 안 팔면 되고 증여도 좀 이따 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죽는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죽는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가 작년에 올해 정부 안에서 상속세를 줄여준다고 해가지고 공제도 늘리고 그 다음에 세율도 낮춘다고 해가지고 5남매 6남매 자식을 둔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제발 올해 돌아가시지 말라고 계속 연명치료를 했는데 연말에 세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세법을 안 바꿔버렸어요. 상속증여세법이 12월 2일 날 통과가 안 됐습니다. 12월 2일 날 세법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예산 부수법안이라 예산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세법 통과도 안 됐었어요. 다만 상속증여세법은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였었는데 아시다시피 12월 10일로 연기가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난리가 나는 바람에 지금 상속증여세법이 날아갔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온 걸 보면 큰일 났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내년부터 2배로 늘어납니다 하고 찍어놓은 유튜브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 전문가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과 여당의 합의를 못 본 부분이 공제가고 세율이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공제액은 배우자 공제를 5억으로 하고
일괄 공제를 3억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8억 정도 공제를 늘려주는 것을 제안을 한 거고, 여당에서는 1인당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5억으로 끌어올려주고 플러스 기초공제를 2억을 더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럼 자녀를 2명 정도라고 치면, 평균 2명이라고 치면은 10억 내외가 공제가 되는 것이 맞으니까 10억 내외 공제는 합의를 쉽게 볼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세율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부자 감사를 하니까 10%를 못 낮추겠다고 그러고, 여당은 지금 최고 세율이 OECD에서 최고 높으니 10%라도 낮추자는 것이 여당 아니었습니다. 아마 세율은 야당에서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세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은 이거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임시 국회가 열려서 어떻게든지 통과가 될 겁니다. 조금 시기가 늦어질 뿐이라고 보여지지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다주택 중과세에 대한 부분, 내년 과연 5월 9일까지 유예계획이 끝나면 시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현재 부동산 경기 상황으로 봐서 중과세를 시행해버리면은 더 경기가 하락할 염려가 더 많습니다. 현 전국에서 봤을 때 내년 5월 9일까지 정권이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내년 5월 9일 거 중과세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3주택에 대한 중과세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안 댈 겁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 부분 중에 2022년 12월 20일 날 발표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2주택자는 중과세를 안 하고 3주택부터 중과세를 하되 조금 낮춰서 하겠다는 게 당시 여당의 발표였는데 지금까지도 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이거는 한 거는 어떻게든지 정부가 국민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급해서라도 해줘야 될 텐데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법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정도니까 내년도에 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많이 지금 저희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현재 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면은 옛날처럼 과세권이 강화될 거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현행 세법을 그대로 준수해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즉 다주택자 중과세를 20% 끌어올려서 82.5%라는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구상에 없는 세율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대부분이 기획재정부라든지 국세청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 세제 관료들입니다. 정통 세제 관료들은 엉뚱하고 생뚱맞는 세제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볼 때 서로 합리적으로 세제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속세 문제점은 OECD 국가 중 상속세 세율 자체가 최고다. 일본이 세율이 55%고 저희가 50%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마치 두 번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세제는 유산 취득세 세제예요. 유산 취득세는 뭐예요? 상속을 내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모님이 남긴 생간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만약에 5남매가 100억을 나눠간다면 20억씩 나눠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억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리고 최고 세율이 50억이 넘을 때에 55%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세율은 높지만 실질 세부담은 낮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OECD 국가에서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맨날 이거를 실무자선에서 봤을 때 부자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상속세를 회피하고 다시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이런 현실을 정책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상속세는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소득세를 내고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 증가한 부분만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득세를 내가 10억을 벌었다, 50%인 소득세를 내고 5억이 남아 있으면 거기에 상속세가 또 50% 부과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억이 결국 7.5억이 세금으로 뺏어가고 2억 5천밖에 안 남는 효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부과된 소득세만큼 빼주든지 같이 상승된 부분만 상속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제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이 세 번째예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상속이나 증여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감정평가 확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속이나 증여재산은 2019년까지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기준시가는 뭐예요? 주택은 개별주택 고시가액, 아파트는 공동주택 고시가액, 일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고시를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왔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요게 실제 시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강남의 빌딩이 200억짜리가 기준시가는 100억도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가치와 그 다음에 지금 기준시가 평가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 시가대로 과세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과세를 해온 거예요.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거를 하려면 법에다 정확히 넣어서 어떤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우리가 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하든지 기준시가를 하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어디에 정해놨냐?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누가만 봐? 공무원들만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 보고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주니까 뭐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일단 신고를 해라는 거예요. 대신 감정평가를 안 받아갖고 평가를 다시 한다면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신고 기간이 지나고 결정 기간까지. 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신고를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6개월부터 결정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9개월까지예요. 9개월. 신고 기간으로부터 9개월 더 하니까 결국 상속 개시일로부터 15개월 사이에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받아 놓으면 그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는데 자기들이 감정평가라서 금액을 끌어올렸으면은 과세표준 신고가 낮게 돼 있었겠죠. 그것에 대한 불성실,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능세는 안 매기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내가 세금을 낼 때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졌고 세금을 내려고 할 때에 내 과세 표준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깜깜이요, 깜깜이.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이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는 납세자가 이겼는데 지금은 국가가 더 많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꼬마 빌딩, 주택 이외의 꼬마 빌딩만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국세청장님 말씀이, 자,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냐면 약 연간 50억 정도 잡혀 있었어요. 50억 잡혀 있었는데 지금 얼마로 끌어올렸냐면 100억으로 끌어올렸어요. 예산을 2배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에 3조 2천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30% 세율 구간만 했어도 9천억 정도가 추징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뭐라고요? 주거용 부동산까지 들어가겠다. 주거용 부동산은 그동안 빠졌었는데, 고급 아파트 단지도 많이 차이가 나고, 고급 주택도 차이가 나서 이제는 주택까지도 하겠다. 그전에는 주택은 안 했어요, 감정평가를. 왜 그러냐? 보세요.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가 시가와 고시가 비교를 때려봤더니 39%밖에 안 되고, 아크로 리버파크는 41%,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40%대밖에 고시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큰 평형이고 고가라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안 나와버려요. 일반적인 아파트는 매매사례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 안 하고도 매매사례가에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고급 아파트들은 거래가 1년, 2년에 띄엄띄엄 하나씩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고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급 아파트도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강남 신사동이나 용산 한남동에 있는 고급 주택들도 따져봤더니 시가 대비 42%밖에 개별주택 고시가가 안 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상속이나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할 때는 무조건 개별주택 고시가로 하지 마시고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꼭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상속세는 보십시오. 공제액을 10억 올린다 해봐야 30억 내지 40억 있는 자산가들은, 서민들은 혜택이 주어져요. 혜택이 주어져요. 그런데 내가 주택을 50억짜리, 100억짜리 갖고 있는 분이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다가 감정가로 가버리면 기준시가 2배로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율은 낮춰주고 공제는 늘렸다고 하지만은 평가액,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끌어올려 버리니까 세금은 2배로 또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세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될 세제가 점점 세부담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세 대비를 할 때 늦게 죽으면 늦게 죽을수록 불리해요, 이게. 우리가 빨리 죽어야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죽을 수가 있냐고, 이거를.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것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증여다. 증여는 그럼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좋겠어요? 줄라는 사람은 늦게 주는 게 좋고, 받으려는 사람은 빨리 받는 게 좋겠죠. 두 분 다 빨리 주고 빨리 받으시는 게 좋아요. 늦추면 늦출수록 전부 세제에 있어서 틈새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절세 플랜이 있었는데 다 막아버린다니까, 지금 국가에서. 매년 막혀요. 매년.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점점 강화되고 있고 매년 막힌다. 예. 그래서 감정평가 이 확대 사업이 그동안에는 10억 5%, 10% 기준이었던 것을, 예, 평가 금액 5억만 차이 나도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금, 예, 세무사님들도 앞에 상담을 하시면 증여세가 얼마 나올 것인지 예측이 안 되니까 증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유산승계 분쟁점이 뭐예요? 저희들이 상속세가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내기 시작한 거는 불과 5년 전부터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10,000명 미만의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상속세 납부 인원이 16,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제 상속세에 걸리고 있는데, 상속세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아직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집집마다 다 달라. 누구는 줬더니 새끼들이 잘 살았으면 좋은데 문제가 생겨버려. 예. 그래가지고 며느리 사위한테 줬더니 이혼한다고 사안이 못 사니 해가면서 재산 분쟁이 일어났어. 자, 증여세는 어때요? 증여세는 아들, 딸보다도 며느리 사이한테 줘서 파는 거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세법상에는 아들, 딸보다 며느리 사이가 훨씬 유리하다고요, 절세 측면에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며느리 사이는 믿을 수가 없잖아. 요게 문제예요, 요게. 예. 그래서 자녀 수를 많이 만들고 수중자를 많이 만들수록 유리해지는데, 지금 그거를 다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완벽하지가 못해요. 조금 이따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신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탁제도를 잘 활용하면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특히 장남이나 남자 또는 장녀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현행 상속법하고 괴리가 일어나. 왜? 현행 상속법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무조건 n분의 1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70, 80, 90대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똑같나요? 똑같지 않잖아요. 거기서 괴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유류분 관련 소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다 아시죠?
법정 지분대로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 권리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유류분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러시는데 작년에 발표된 유류분 제도의 위헌 판결 난 거는 형제간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 들어온 것 요거를 위헌으로 판결 난 거예요. 형제간들은 못 하는 거예요. 형제간들은 못 해. 아들, 딸은 여전히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어. 무슨 얘기냐면 아들, 딸 또는 자녀가 죽으면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누구예요? 구하라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수 구하라가 죽었는데 재산을 많이 남겼는데 부모님이 한 일이 없는데 상속권은 누가 가져가 버려? 부모님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고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하고 행패나 부리고 불효를 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한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발표 났기 때문에 올해 유류분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민법에 올해 들어갈 거예요. 올해부터. 올해까지 법이 안 만들어지면 유류분이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벗기던 아들, 딸들이 오기 시작했어. 와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랑 놀면서 사진도 찍고 가고, 카톡으로 안부도 전하고. 근데 그것이 요즘부터 불편해져요. 아버지들 말씀은. 이 새끼들이 진실로 와서 해야 되는데 사진 찍고 놀았다고 왔다 갔다는 근거 남기고 소고기도 3kg도 안 사오고 한금 반 사오고 과일도 뭐 귤 20개 사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나마라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위헌 소송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유류분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 지금처럼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장례식 날만 오면 유류분 청구 소송해서 배제가 되거나 감액되거나 뭔 수가 나오겠죠. 조금은 그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세요.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요. 요게 참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200억이 넘어가면 가족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라고. 4남매 5남매가 빌딩 하나를 단독으로 못 가져가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4남매 5남매가 의견 일치를 봐서 장남이 관리를 하게 되면 관람을 하게 다 맡겨놓으면 좋을 텐데 꼭 거기에 똑똑한 막내 딸이 시비를 걸어. 거기 오빠나 언니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건물을 분할해 달라고 그러는데 판사님 어떻게 분할해 줄 수 있어요? 층별로 나눠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경매로 팔아서 현금으로 환가해서 돈으로 나눠줘야 돼요. 건물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이 날아가고 어떻게 돼요? 부모님 제삿날 어디서 만나? 법원 앞에서 만난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경매로 나올 리가 뭐가 있습니까?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이자 못 내갖고 경매로 나오겠습니까? 전부 다 지금 상속 분할 소송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대다수라고 그래요. 상속인간 재산처분 관리 분쟁으로 뭐가 누구는 전세로 놓자고 그러고 누구는 월세로 놓자고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공동지분을 하면 누구는 팔자고 그러고 누구는 개발하자고 그러고 누구는 임대주자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땅이 막 200억 300억짜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상속으로 인해 나오는 비효율. 제일 문제는 상속 문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감정 문제라서요. 요게 감정이 상해버리면 남남보다 해결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새끼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사시는 건 좋은데 조금 정신이 맑으실 때 부모님들이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보세요. 상속세는 세금 절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족의 화목이에요. 형제간의 우애라고요. 돈 벌어서 왜 돈을 벌었어요?
우리 새끼들 좀 편하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남겼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남겨놓으니까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제일 유명한 워렌 버핏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말이 딱 맞다니까. 뭐라 했어요? 유산 계획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살고 계시다가 나 죽고 난 다음에 너 그렇게 잘해봐라? 잘 되겠습니까? 잘 키우셨으면 되지. 예. 근데 안 된다니까. 반드시 부모가 죽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유언장에 서명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 유언장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유언장에다가 너희들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고로 살았고 내가 인생 살면서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뭐고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내 기억이 남게 만들으라고 지혜와 철학을 주시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내가 쓰다 말고 난 재산이 있으니 너희들이 본업으로 사는데 지장이 조금 있거나 조금 도움을 받으려면 이 유산이 너희들 앞날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상속 같아요.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상속으로 남긴 재산 가지고 먹고 사는 자식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란 얘기예요? 내 직업으로 연봉 내가 8천 받아서 우리 새끼들 먹고 살고 2천만 원 정도는 부모님이 상속해 주신 거 도와주시는 걸로 조금 더 소득이 증액되면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빌딩에서 한 달에 월세 2억씩 나와가지고 형제간들끼리 싸움 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물론 가족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래. 재산이 200억 넘어가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분쟁이 일어나더라.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예, 여기 오린 베핏이 하는 말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 했어요? 자녀들이 부모 결정 논리와 그들이 사회에 직면하게 될 책임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줘야 됩니까? 왜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면은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가 그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불합리한 점이 더 맞다면 변경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족들과 합의를 봐서 유산 상속이 이루어져야지 그나마 가족 간에 화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법은 무조건 n분의 1로 해놨는데 우리 가족들 중심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유학까지 갔다 왔어. 둘째 아들은 못 따라가니까 국내에서 전문대학만 나왔어. 그러면 돈 많이 쓴 큰아들이 재산을 똑같이 갖는다는 것이 맞냐고요. 큰아들은 연봉이 3억이야. 근데 둘째 아들은 연봉이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향후에 살아갈 때 능력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보다는 아픈 손인 작은 아들 더 죽으려고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큰아들 보고 네가 조금 양보를 해라. 둘째를 내가 좀 더 줄 테니. 이게 가족마다 이런 가족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는 보전 방식이에요. 똑같은 재산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작은 쪽에다가 좀 더 주는 방식, 보전 방식으로 내가 기준을 삼거나 어떤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여도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죠. 장남이 아버지 사업에 열심히 해서 더 기여를 했어. 그럼 장남한테 또 더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기여도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배를 하면은 그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자녀들이 왜 이렇게 줬어 아버지?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 계실 때 어떻게든지 합의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 더글라스 본파스도 똑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몇 밑에 보세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유언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자녀의 불만을 듣게 될까 봐서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합리적이지 않으면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속상해갖고 등 돌릴까 봐서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타협을 하시고 건강하게 의견 일치를 보는 게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한테 죽음을 전제로
아버지 재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못해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으셨잖아요. 내 새끼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말씀을 먼저 꺼내주셔야 돼요. 내 계획이 어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서 제안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대화를 미루지 말고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갈등 생겨서 법정에서 싸우는 일을 부모님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분들,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부모님 재산에 마치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 속 다 들여다 보이는데 엄마 아빠 다 쓰고 죽으세요. 엄마 아빠가 200억 있는데 다 쓰다 뱉어 죽으라고? 엄마 아빠는 죽어도 자기 쓰실 대로 쓰는 대로밖에 못 써. 칼국수 먹고 보리밥 먹던 양반이 맨날 쌀밥에 고기 먹어봐 배탈 나갖고 못 산다니까. 내 살던 대로 부모님은 사세요. 네, 제가 아는 회장님 빌딩 8개 갖고 계시는데 아들이 에쿠스 처음 나왔을 때 최고 풀 옵션으로 아버지 거 에쿠스 뽑아줬어요. 20년 된 각 잡힌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그거 타고 다니시니까. 근데 그 회장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너가 아버지가 부자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냐? 너나 그 차 타라. 지금 난 내 차가 벤츠다. 20년 탄 차를 그냥 타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사셨다고. 자식들은 근데 그걸 몰라. 돈 있으면 쓰라고 그래. 못 쓴다니까. 생색내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안 쓰신 것도 좋아. 안 쓰신 거 좋은데 우리한테 미리미리 줘서 우리도 기대를 갖고 뭘 하도록, 그리고 내 힘으로 뭘 하게 하도록, 마중물로 뭘 하도록 솔직히 서로 말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관심을 보여주시고 부모님이 일구신 재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함을 갖고 어떻게든지 아부를 해서라도 미리미리 좀 받을 생각을 하라니까. 이쁜 짓을 해갖고 무관심하니까요. 저희 회장님 한 분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어. 월 6천만 원이 나와.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3놈이나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봐 거기를. 그럼 만들어놓은 회장님은 어떻게 했어요? 속상한 거예요. 이놈들이 만들어놨고 6천만 원씩 나오게 되는데 그걸 나는 아버지 얻고 다니면서 고마워야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렇게 좀 고마워하고 좀 귀여움을 떨면 부모님이 얼마나 이쁘겠냐고. 새끼들이. 여기 오늘 오신 아들 따님들 오늘 강의 들으셨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뻐해가지고 뭔가를 엄마 아빠 걸 좀 뽑아내라니까. 예?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알았어요? 제발 불구경 하지 말고. 예? 그리고 내가 관리를 맡고 내가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부모님도 내 자식이 관리 능력이 있다고 줄수 생각을 하지.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상속증여세 세법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주시려고 오신 분들은 혼자 끙끙거리고 앓지 마시고 새끼들 불러다 놓고 지금 있는 재산 그 다음에 빚 이거 다 공개를 하시고 내가 앞으로 기대 수명이 얼마 정도 되고 내가 얼마 정도 쓰면 될 테니까 남겨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는지를 너희들이 상의를 해라. 그래서 자녀들이 고민을 하게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의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먼저 말을 쓰면 꺼내 주셔야지 자녀들이 알아보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안수남 유튜브 이렇게 상속증여 이런 거 유튜브를 아버지한테 보냈대. 좀 보셔요. 그런 거 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보시겠지. 어떤 분들은 안 본데 그것도 보지도 않는데요. 네, 좀 보시면 좀 나을 텐데. 네. 자,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산 승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마다 달라서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어쩐다고요? 각자 가족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 접근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유산 승계 실패 사례, 목화시장 다 아시죠? 예시장 세금 못 내가지고 세무서에 물납해가지고 영등포 세무사가 쓰다가 영등포 세무사가 최근에 이사 갔어요. 37 손톱깎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손톱깎이 기사가 세금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이거 종업원들한테 사전증여를 했다가 망했다고.
중환자실에 아버지 입원시켜놓고 빌딩을 팔아서 증여세, 양도세 30억 내고 돈을 120억을 4명이 나눠갔어요. 30억씩. 그리고 증여세 신고 안 했는데 아버지가 4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증여세 64억 맞고 상속세 10억 또 맞고 총 얼마 냈어요? 104억 냈다니까. 얼마에 팔았다고요? 150억에 팔았고 105% 가까이가 세금으로 뺏긴다니까. 이거 최악이에요, 최악. 아버지 건강하지 못하는데 부동산 처분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부모님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절대 부동산 손대시면 안 돼요. 그거는 팔아서 증여 나눠갔다가 상속으로 이루어지면, 자, 그걸 팔아서 나눠가졌으면 무조건 부모님이 10년 이상 살게 해야 돼. 아시겠어요? 어떤 경우든 부모님이 안 돌아가시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몰라도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다 통장 전부 조사해가지고 돈 어디다 썼는지 다 조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밑에 한번 보실래요? 기막히게. 대습 상속 받은 사위가 유류분 청구서를 내가지고 상속세 폭탄 맞았어. 빌딩 3억 300억짜리가 있는데 딸이 한 명 죽었어요. 아들 둘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아들 둘한테 그걸 고스란히 100억의 기준시가로 증여를 했어. 아버지가 미리미리 정말 잘해놓으신 거예요. 왜? 요게 지금 300억으로 갔는데 감정가 같으면 지금 세금이 100 몇 억이 나오는데 미리 40억만 내고 증여를 해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위가 장가를 안 갔으면 어떻게 돼요? 대습 상속 권한을 가져. 그래도 하나도 안 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갔다는 거죠.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가면 이 상속이 무효가 돼버려요. 증여가 무효가 되래요. 상속재산가액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유류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어쩐다는 겁니까? 이미 기증여에서 냈던 증여세가 무효화되고 환급해주고 다시 상속세를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얼마 나왔어요? 140억. 그러면 요거를 300억 되기 전에 그때 증여를 하면서 법정 지분의 2분의 1만 사위한테 줬으면 이런 일이 안 겪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요 유류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은 10년 안에 사전 증여한 거는 상속재산에 들어오지만 유류분은 10년 넘은 것 증여한 것도 다 포함시켜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 돼버린다니까. 그때 그 증여가 무효화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상속으로 와버리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가. 요렇게 지금 잘못되면 그래. 여기 보세요. 92세 된 아버지가 시가 500억 빌딩하고 현금 60원을 갖고 계시는데 사모님하고 아들 자녀가 3명이나 있어요. 사전 증여 안 하고 그냥 꼭 쥐고 계셔. 꼭 쥐고.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식들한테 나 죽고 난 다음은 반 세금 내고 팔아서 반 세금 내고 반 너 셋이 꼭 같이 나눠 가져라. 그게 유언이에요, 유언. 어찌라고요? 이게 260억 상속세 나오는데 낼 방법 있습니까? 그냥 팔아서 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아버지는 안 오셨죠? 예. 조금 사고가 유연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시냐고. 얼마나 어렵게 벌어갖고 이렇게 국가에다가 절반을 그냥 내놔버리시냐고. 예. 국가에서 훈장 줘야 되겠죠? 이런 분은 예, 훈장을 줘야 돼. 보세요. 재개발 예정인 아내가 단독 소유주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가구주택이 지금 시가는 40억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60억으로 가고 만약에 10년 후에 돌아가신다고 치면 요 상속재산 가격이 100억이 돼버려요. 그러면 상속세가 그때 당시 상속세가 얼마나 이상 되냐면 30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파트 갖고 있는 것을 둘째 아들한테 주고 나서 당신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거 다가구 주택을 아버지한테 2분의 1을 증여를 하는 거예요. 이 다가구 주택은 증여를 해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시지가 20억짜리를 보증금 10억 빼고 50% 증여했더니 취득세밖에 안 나왔어요. 예, 왜? 4천만 원밖에 안 나왔죠. 취득세만 내고 증여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게 재개발 재건축 됐는데 증여를 받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상속세가 거의 안 나와. 얼마 나왔어요? 남편 사망 시 상속세단이 30억인데 공제를 25억 받고 상속세는 1억밖에 안 냈단 말이죠.
어머니가 남편한테 먼저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 버리면 어머니가 10년 안에 돌아가셔도 남편한테 준 증여재산가액이 합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는 뭐라고 배웠어?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5년 안에 증여해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한 사람한테는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합산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증여받은 사람이 먼저 죽어버리면 나중에 증여해준 사람이 나중에 죽더라도 그 재산은 합산이 안 된다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없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으실 것 같아.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증여를 하라는 거지. 그럼 배우자 공제를 먼저 받고 세금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버지는 상속세 별 것이 없고 그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어머님이 다 갖고 있었으면 100억으로 올라갈 재산을 이렇게 반분해서 갖고 있다가 전체 세금은 8억밖에 안 내고 끝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22억 절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미리미리 이렇게 하시면 이런 플랜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사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전에 상속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 우리 문화로는 그거는 불경한 얘기니까. 예.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내가 뭘 준다고 미리 얘기했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틀어져 갖고 사는 동안 불편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각 세계적으로 다 자산이 있으신 분들을 경험칙에 의하면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계획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미리 주시라는 거예요. 미리 주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상속재산은 여기 계산되는 것보다 요 뒤에 가서 보시는 게 더 빨라요. 지금 1번 상속이 개시됐어. 그러면 딱 스톱. 요게 본래 상속재산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상속재산에다가 다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데 1년 안에 2억 넘는 돈이 인출되거나 2년 안에 5억 넘는 돈이 인출되면 그 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해요. 추정. 근데 그 돈 인출된 돈이 어디다 썼는지를 입증을 하면 그거는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면 어쩌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사전증여 했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돈을 빼내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계좌에서 맨날 500에서 800 꺼내가지고 엄마 계좌로 다 옮겨놨어. 오늘 빼갖고 3시에 뺐다면 4시에 옮겨놓고 2시에 뺐다면 3시에 옮겨놓고 그건 뭔 얘기예요? 그거는 눈 가리고 안 오는 거예요. 계좌에서 빼냈으면 2년 안에 빼낸 돈은 다 어디다 썼는가를 입증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1년, 2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자 2년이 지나버렸어. 현금으로 뺀 돈을. 현금으로 뺐는데 2년 지나버렸어. 10년 안에 뺀 돈이 한 6억 정도 돼.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거는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아버지가 증여한 건지 빌려준 건지 돈 빌려받은 건지를 소명을 자기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현금으로 어머니가 빼서 2년 이전에 줘버린 현금들은 우리한테 소명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세무사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 좀 인출해서 쓰면 어떻습니까? 걸립니까? 2년 지나버리면 걸린다는 거예요?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안 걸린다는 거예요. 또 그러잖아요. 우리 유튜브 보면은 3억 300만 원, 500만 원 막 빼면은 그거를 SRT를 보고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고 국세청 직원이 할 일 없어 조사 나옵니까? 300만 원,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현금 빼서 쓰는 돈은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요런 거 빼서 요런 거 쓰세요. 그거는 여기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드리라 현금으로 주란 말은 못하니까 요런 것 알아서 쓰시라고. 안 걸린다고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니한테 준 거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준 거는 합산돼 버리니까 주려면 미리미리 주고
주셨으면 기본적으로 몇 년은 살아야 돼? 10년은 살아 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쩌는 거예요? 지금 좀 건강하실 때 줘야 되지. 92세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면서 주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있어. 왜? 일대 주시고 6년 만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줄 때 그 증여가액이 합산되는 거예요. 값 오르기 전에 금액으로. 그러니까 상속재산 가산되는 금액이 적고, 그 다음에 증여 이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수증자한테 기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익은 있다. 10년 안에 돌아가셔도 실익은 있다. 그리고 퇴직금하고 보험금을 상속간주재산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상속재산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는 딱 돌아가신 그 시기에는 절세 플랜이라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요. 딱 한 가지, 상속세는 돌아가시면 세 가지 이슈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속재산을 누가 받을 것이냐, 누가 받아갈 것이냐,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상속재산을 언제 처분할 것이냐, 요 세 가지 이슈 가지고 다시 플랜을 짜셔야 돼요. 그냥 상속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요 넘어가고, 세율은 다 아시는 것이니까 1억 이하는 10%고, 이번에 바꾸려고 한 것이 2억 이하 10%, 그 다음에 10억 초과 40%로 바꾸려는 것이 지금 안 바꿔진 겁니다. 예, 상속재산 평가 원칙은 시가평가 원칙이다. 시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액인데, 상속 중에 이 시점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액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 이전 6개월, 이후 6개월 사이에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이 있으면 그거를 시가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가가 없으면 어디로 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는데, 지금 또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 만들어졌어요? 평가 기준일로부터 신고기한 지나고 법정 결정 기한까지. 법정 결정 기한이 언제라고 그랬죠?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이라고 그랬죠? 이게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신고기한이 3개월에다가 6개월을 더하면 결과적으로는 증여일로부터 9개월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시 과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9개월이 지나버리면 어떤다는 겁니까? 감정평가 못 받아요. 못 받아요. 9개월이 지나버리면. 근데 자, 실무적으로는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면 감정평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일괄로 전부 다 판정을 해요. 어느 금액은 봐서 이거를 감정평가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국세청에서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 대상은 거기서 이미 지방청에다 내려보내서 감정평가 하라고 내려가 버립니다. 세무서 왔을 때는 세무서에서 이거는 평가하겠다, 요거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기한이 경과되고 결정기간 사이에 감정평가가 안 이루어졌으면 그 이유는 감정평가는 못한다. 못해요. 예,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기한까지는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면 그걸로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액이 아니지만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파트가 상승 추세에 있으면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빨리 하셔야 돼. 왜? 신고 기한 다음에 나오는 매매사가는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신고를 해놓은 다음에는 가격이 올랐는지 내려간지는 나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가 상속재산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 같아. 그러면 그 다음날 상속세 신고를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매매사례가는 적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사례가는
신고기한 이후 거는 갖다 쓸 수가 없다.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기다렸다가 신고를 하시고,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빨리 하시고,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어째도 신고기한 내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매매 사례가보다는 낮출 수가 있어요. 예.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어쩌라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네. 아파트는 그래요. 사전 증여를 활용해서 상속세는 절수할 수 있다.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시고, 네. 그 다음에 막판에는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준 거, 5년 이내에 상속인 이해자한테 준 거는 합산되니까 미리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저평가되는 자산을 보유하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지금 어느 분들은 돌아가셨는데요, 전부 갖고 있는 주택이 전부 아파트만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매매 사례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건물도 큰 것만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업용 건물은 감정평가 돼본다고 그랬잖아. 주거용 건물 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갖고 있고 기타 부동산도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갖고 있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소형 집합건물이라든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소규모 토지, 요거는 다 기준시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저평가돼서 요쪽 왼쪽 거다하고 저쪽 오른쪽 거다하고만 차이만 보면은요, 똑같은 자산가 중에 2배 차이가 나는 분이 있어요. 같은 200을 갖고 있는데 한 양반은 160억 평가되는 자산을 갖고 있고 한쪽은 80억밖에 평가가 안 된 자산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부채는 똑같이 채무는 공제해 주잖아요. 그래서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요. 고평가되고 있는 자산인지 저평가되고 있는 자산인지 대충 추정을 해보세요. 지금 100억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27억, 배우자가 없으면 42억입니다. 2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으면 77억, 배우자가 안 계시면 92억. 1000억이 있으신 분은 배우자가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도 없어. 그렇죠? 477억이나 되니까.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집이 없는 어머니가 받아야 비과세가 될 텐데 어머니한테는 안 주고, 예, 딸들이 가져가고, 집이 2채 있는 애들이 가져가고. 그리고요, 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매매 사례가 시가로 감정을 받아서 시가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되팔더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단독주택은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팔면 시가 대비 2배 차이가 나니까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떤 분들은 자 보세요, 1세대 1주택자예요. 남편 명의로 1세대 1주택자인데 이것이 50억짜리 50억. 남편이 나이가 70이 넘었고 요게 보유기간이 20년이 넘어서 종부세에서 세액공제를 80%를 받아요. 그래서 종부세를 몇백만 원밖에 안 냈는데 아내가 친정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상속을 받아버렸어. 상속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남편은 1세대 1주택자에서 탈락돼버려요. 어쩐다고요? 종합부동산세가 2천만 원 끌어올라가 버렸다니까. 그러면 그 지분을 안 받았어야 된다니까. 만약에 받았으면 내가 받아서 바로 다른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리든지 없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제를 전체로 정밀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종부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양도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취득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고 주택을 받으셔야 된다고. 만약에 소수 지분을 받으려면은 누가 지분을 가장 주된 상속자가 돼야 되는 것도 세무사님하고 고민을 해서 판정을 해야 돼요. 그냥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제일 중요한데, 배우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법정 지분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30억 중 적은 금액이 배우자 공제 한도액이에요. 다시요, 실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과 법정 지분과 30억 중
적은 금액이 배우자 공제 한도액이라고요. 즉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상속받을 때 아니 어차피 나 또 죽으면 또 상속세가 나오니까 나는 안 받을게, 그건 아니에요. 우선 상속세 줄여놓고 보셔야 돼요.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서 대신 많이 받은 다음에 상속세 나온 금액을 어머니가 다 내주면 돼요. 상속세를. 그러면 이거는 증여냐 증여가 아니냐? 이건 증여 아니에요.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서 상속인 중 누가 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최대한 상속 받아서 상속세가 어머니가 내는 방식으로 배우자 공제를 늘려라. 주택을 누가 받을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이걸 다 보시고 다주택자 중과세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겸용주택의 경우에 이거를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받아버리면 각각 한 채씩 되는 수가 있으니까 전문 세무사님 찾아가셔갖고 주택은 한 사람이 받고 상가는 공동으로 받고 요게 가능해요. 다시요. 겸용으로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겸용주택의 경우에 그냥 지분으로 상속을 받아버리면 주택이 지분이 다 들어가서 주택수에 카운트가 돼버리니까 무주택자는 전체 주택을 받아가고 상가는 지분으로 나눠서 상속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거를 구분등기 해서 받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같은 경우는 상속받아서 1년 안에 팔면 3년 안에 팔면은 1억까지 농지가 감면됩니다. 1억까지 1인당. 그러니까 농지를 상속받았으면은 부모님이 농사진 거라면 될 수 있으면 상속인 여러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감면 금액이 커집니다. 네.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면 한도액이 1억이니까 상속인 실을 늘리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상속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속세도 중요하고 증여세도 중요하지만 이 평가한 금액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낮게만 평가해서 불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상속세 공제액이 25억이야. 그러면 어차피 25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와. 그럼 어때요? 25억까지 최대한 끌어올려서 상속재산가를 높여놔야지 나중에 팔 때 취득가가 높아지죠. 만약에 30억까지 끌어올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취득가액이 30억이 인정되면서 25억 공제받고 5억에 대한 상속세를 무니까 5억에 대한 상속세는 8, 9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시가로 10억으로 신고를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취득가액이 10억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산은 비과세라서 감정평가를 굳이 안 해도 될 자산이 있고 어떤 재산은 과세인데 지금 차익이 안 나. 지금 팔면은 그러면 6개월 이내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팔아서 양도 차익이 없도록 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 각각 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팔아서 아예 상속세만 내고 증여세만 내고 양도세를 없게 팔 것인지는 세무사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준시가가 유리하다가 아니고 무조건 감정평가가 유리하다가 아니라 자산별 그 다음에 비과세인지 중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다 판단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상속재산을 언제 처분하면 좋을지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받아서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는 제로다. 증여받아서 3개월 안에 팔면은 증여가액과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똑같아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은 이율과세가 되죠. 이율과세가 됩니다. 이율과세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네, 넘어갑니다. 자, 증여세와 상속세 공통점과 차이점 뭐예요? 공통점은 무상으로 승계받는다, 세율도 같다, 연부연납 물납제도가 있다, 재산평가 방법 똑같다. 차이점은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체계. 상속은 평생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진다. 증여는 내가 시시때때로 주고받고 마음대로 하는데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제는 상속이 크고 증여는 작다. 그리고
사전증여 통산은 상속세는 5년, 10년 것만 통산하고 증여세는 10년마다 통산한다. 증여세는 10년마다 통산해요. 동일인일 때. 귀속자는 상속인이나 유언자인데 증여세는 수증자입니다. 수증자.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은 상속기 시장 시평가액, 증여는 증여당 시평가액이고, 이율과세 적용은 상속세는 배우자는 이율과세가 안 되는데 직계 존비속은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사전증여를 했어. 사전증여를 받은 재산은 이후에 상속이 돼서 상속자산에 합산됐다 하더라도 10년 안에 팔면은 이율과세가 적용돼서 증여자의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그 사망을 하면 부부관계가 해소가 돼버려요. 이게 부부관계는 부부는 증여하고 돌아가시면 이율과세 적용이 안 되는 데 많아서 자녀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를 하고 돌아가셔도 부모 자식지간은 천륜이라고. 천륜. 이율과세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미리 주는 거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꼭 전문가한테 상담해 갖고 오셔야 돼요. 상담하고 오셔야 돼요. 이거 잘못 주면 지금처럼 세금 폭탄 맞아버립니다. 오히려 세금 폭탄 맞아요. 큰일 나니까. 한번 보실래요? 150억 자산가가 아들 둘 다 결혼하고 손자녀 둘씩 있어요. 그래서 6명한테 한 명씩 있어서 6명한테 사전증여를 1인당 10억씩을 했더니 60억을 증여하면 세금이 16억 나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다시 30%가 가치 상승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60억씩 두 번을 주고 한 번은 상속으로 갔다면 세금을 얼마 냈냐? 얼마 내요? 증여세 32억, 상속세 15억, 그럼 얼마 냅니까? 47억을 내죠. 근데 한 번도 증여를 안 해버리면 어떤 결론이 와요? 150억 곱하기 130%, 130% 곱하면 253억이 돼요. 그러면 공제 35억 받고 상속세가 104억을 내게 되는데 47억하고 104억은 얼마 차이 납니까? 57억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사전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10년마다 수증자한테 전체 뿌려줄 수가 있으니까. 어제 저희 사무실 상담 오신 분은 세상에 기가 막히네. 사남매인데 결혼을 다 해가지고 자녀만 셋, 둘, 셋. 몇 명이에요? 사남매가 결혼 다 해갖고 자녀를 셋, 둘, 셋 낳았다니까. 전체가 몇 명이에요? 얼른 계산이 안 되죠. 18명. 18명. 그러면 한 가족당, 한 당, 1인당 5억씩 주면 5억 줘봐야 세금 8천만 원, 9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8명한테 주면 전부 얼마예요? 9억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한 자손을 거느리고 있으면 무기를 큰 거 갖고 있어서 세금 줄이기가 쉬운데 이렇게 되는 집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되는 집안은 자식이 4명 있는데 2명은 결혼도 안 했어. 나이가 40 넘었는데. 한 명은 했는데 돌식. 한 명은 사는데 위태위태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몇 개요? 4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가족의 상황을 잘 보셔. 나는 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가를. 그래서 우선 자녀들이, 근데 요즘에 자녀들이 빨리빨리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잘된 놈들은 꼭 안 가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잘 나간 놈들이 안 가. 그게 속썩이에요.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상속이 유리할까? 사전증여가 유리할까? 기본적으로 보세요. 상속은 공제가 높잖아요. 증여는 작고. 그러면 상속 공제를 받아서 세율이 30% 구간에 가 있는 분들은
사전 증여할 필요 없어요. 다시요. 내 상속산이 30억이야. 근데 공제가 20억 나와. 그러면 10억이죠. 10억이면 세율 구간이 얼마예요? 30% 구간이라고요. 2억 4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거를 증여를 하려고 하면 증여세 낸거 분산해도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상속이 유리한 경우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되는 분들 얘기해요. 200억 정도 되는 분들은 분산해서 빨리빨리 덜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20억 갖고 계신 분들은 사전 증여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주택을 자녀에게 매매가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 개별적 사항이 다 다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자예요. 자녀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저가 양도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가 양도로 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다 구체적인 것으로 따져보고 상속세가 미달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왜? 상속 재산가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달되더라도 감정평가를 갖고 끌어올려 놓으면 그게 취득가액인데 그냥 미달이라고 놔둬버리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받고 양도세 때 폭탄 맞아. 폭탄.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속세가 미달되더라도 반드시 상속세를 신고하라. 뭐로 해야 돼? 감정가액으로 해라. 10억 미만짜리는 감정가액의 한 군데만 받아도 되니까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갑니다. 반드시 감정평가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를 해라. 겸용주택을 상속이나 지급받을 경우에 상가와 주택을 구분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거를 세무사님한테 잘 모르면 법무사님한테 얘기하고 법무사님 잘 모르면 건축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잘 모르면 안수남한테 오시라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셨죠? 예. 손자녀에게 상속세를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뭔 얘기냐면 아버지가 90세예요. 아들이 68세예요. 그런데 상속해주면 아들도 지금 상속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냥 돌아가시면 대책이 없어. 살아계실 때 손자한테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남기셔야 돼요. 유언장을 요 재산은 너희들이 갖지 말고 손자녀 누구한테 지정 유언을 남기시면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들에게 합의해 가지고 손자녀한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주는 방법은 살아생전에 사전증여하거나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취득가격이 낮은데 지금이라도 소득감정 받아서 취득가격을 높일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어느 정도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지분만큼 최대한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조금 받으면 배우자 공제 따라서 내려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잘못 처분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동산을 팔아서 본인이 다 쓰시면 문제가 없어. 당신이 20% 30% 쓰고 나머지를 자녀들한테 미리 증여를 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는 문제가 없죠. 70대 80대 90대에서는 당신이 쓸 돈이 별로 없어. 거기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쩌라고요? 상속세를 대비를 다 한 절세풀을 짜고 매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부동산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모님 통장에 예금이 많은데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면 어쩐다고 그랬어? 2년이 지나버리면 국세청이 입증을 하라고 그랬죠. 우리 돈 준 것을 지그들이 촬영해놨어야지. 없잖아요. 과세 못해요. 부모님의 금전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만 잘 작성하면 채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자녀는 능력이 첫째 있어야 돼요.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원금이나 이자를 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상환 계획에 맞게 상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자녀들한테는 2억까지는 무상으로 빌려줘도 되죠. 2억까지 무상으로 빌려줬으면 원금을 매달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반환하도록 하시라고. 반환을 시키라고요. 반환을. 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생활비 범위는 지가 쓸 수만 있다면 쓰는 대로 다 줘도 돼요.
부모님 능력이, 자녀 능력에 맞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생활비로 안 쓰고 모아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모범생이면 안 되죠. 예, 무턱대고 낭비를 없애버리면 돼요. 공동 상속 경우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받아서 전체 상속세를 납부해도 괜찮냐? 괜찮다고 그랬죠. 가족 간에 계좌 이체되는 경우는 모두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계좌 이체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적요란에다 다 써놓으셔야 돼요. 빌린 거, 어머니가 쿠팡에서 뭘 못 사니까 내가 대신 사준 거, 가구 대신 구입해 준 거, 누구 대신 돈 갚아주라 해서 갚아주고 아버지한테 받았다고 써놓고 해놓으시는데, 지금부터 다 해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10년 못 살고 돌아가실 것 같다, 그때부터 하셔. 그때부터. 아버지 건강하시기 20년 살 것 같다, 안 써도 돼. 그거는 10년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면 꼬박꼬박 다 계좌 이체한 거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계좌 이체한 거는 우리가 명목이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10년간 거래한 은행 통장을 조사한다는데 입출금 내역을 모두 소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금액 이상만 하시면 되고 의심 거래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증여세 절세약 누가 줄 것이냐? 누가 줘요? 부모님이, 있는 사람이 주겠죠. 두 번째 어때요? 언제 줄 것인가? 무조건 빨리 주세요. 무조건 빨리 주세요. 안 죽을 것 같으면 천천히 주셔도 돼요. 안 돌아가실 것 같으면. 누구에게 주냐?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자한테 주는 것은 6억이 공제가 되고 대신 이율과세가 되지만 나중에 돌아가시면 10년간 증여재산이 합산돼요. 수중자별 유불리를 따져보실 때 동일인한테 증여재산 합산되는 것은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합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누구한테 가든 10년간 합산되는 거, 증여세를 몰아서 부과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다. 그런데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합산되는 거는 어때요? 배우자나 자녀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10년인데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는 5년만 지나면 합산해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손자녀한테 주로 많이 주셔야 돼요. 할증되더라도. 이율과세는 배우자인 직계존비속인 배우자와 자녀와 손자녀는 이율과세가 되지만 자녀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는 이율과세 적용이 안 된다. 즉 증여를 해서 바로 팔아도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서 양도세가 절세가 된다.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가 있냐 없냐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해라. 부모님은 준다는데 꼭 또 지그들끼리는 안 준다거든만. 또 남자는 보통 아내한테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네. 아내는 왜 남편한테 안 준다고 그래? 내가 볼 땐 남자들이 좀 뭔가 미심쩍은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좀 남자들이 반성 좀 하세요. 좀 믿게 하면 안 죽었어 그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왜 줄 것인가? 왜 줘야 되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가족 간 재산 분쟁 방지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금 절세는 그 다음입니다. 가족 간 합의로서 증여 발생 효과고 그 다음에 절소 효과라고 그랬죠? 절소 효과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가족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족법인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주주가 가족들로 구성됐다고 해서 그냥 가족법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 가족법인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삼성, 현대 다 똑같습니다. 가족들이 회사를 일으켜서 현재 가족들이 거의 회사를 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외부 주주들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고유의 가족법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고유의 가족법인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로만 주주가 구성된 것.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가족법인들은 여기서 논외입니다. 부동산 투자 목적의
가족법인만을 한정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가족법인의 장점 중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때 개인 기업은 6% 내지 45% 세금이 부과되는데 법인은 9%에서 24%로 과세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법인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법인은 최저세율을 9%로 적용 안 하고 19%로 적용하겠대요. 예, 그래서 세부담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개인 기업은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 기업은 인정한다. 법인에서는 얼마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그거는 법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인정이 받겠죠. 소득의 종류는 개인 기업은 사업소득과 이거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인 쪽에서 보면은 사업소득, 대표이사 근로소득,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퇴직소득, 예,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소득을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은 올해 돈 벌었으면 무조건 내년에 세금 다 내야 돼요. 무조건 다 내야 돼요. 법인은 법인세는 무조건 다 내야 되지만 배당은 배당할 때만 내는 거니까 배당은 하고 안 하고는 법인의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만들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특히 이 법인 전환은 가장 큰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목적이에요. 어떤 경우는 특히 의사같이 고임금 고소득자들은 임대소득이 나오면은 최고소율 40% 45%까지 맞아버리니까 예, 임대소득 절반이 다 세금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증여세는 수중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들죠. 그리고 증여세를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를 하려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조금 소분해서 만약에 여러 번 나누어서 한다면 균식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0명을 5번을 나눠서 등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50명 것이 등기가 나 있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법인은 한 번 등기 딱 법인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지분으로 움직여요. 주주 명부에 지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타나질 않아요. 세무서하고 법인만 알아요. 지분이 얼마로 움직였는가는. 외부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조금 세분해서 감정평가 안 받고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거예요. 핵심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핵심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자녀들하고 손자 며느리 사위 며느리 집어넣고 손자녀까지 다 집어넣었어. 근데 손자녀가 미성년자도 있어. 어떤 애는 애국가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려면 또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되고 이임장이 와야 되고 복잡해요. 그 안에서 한 놈만 틀어버려도 안 되잖아요.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위해서 법인 만드는 거예요.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면 다른 소주는 어때? 소액주주는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줬더니 이혼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지분으로 줘놓으면 나중에 말썽이 나지만 법인의 소액주주는 이혼을 해서 지가 지분 갖고 있다 해서 아무 행태를 못해. 권한행사를 못해. 배당을 해달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팔자고 해줄 수가 있어요. 안 팔고 배당 안 해주고 계속 지분만 갖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물론 불편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주식 지분을 우리한테 팔고 넘기라면 넘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보시는 분산 소유로 보유재산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줄어진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중에 법인 전환을 했잖아요.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를 시켜주잖아요. 이월과세는 언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죠? 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내게 만들어줬어요. 즉 100억에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시켰는데 양도세가 30억 있었단 말이죠. 그 30억을 언제 내냐면 이 부동산이 법인이 팔 때에 법인이 내는 거예요. 법인이.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아버지가 내야 될 양도소득세 30억을 법인의 부채로 인식을 해요.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5년 전에는 법인 부채로 인식 못합니다. 법인에서 부채로 인식을 하니까 30억만큼 주식평가가 저평가되죠. 그래서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가 절세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어쨌든 예,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익금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해. 내가 부동산을 지금 100억 주고 사놨어. 여기서 월세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씩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익금 자체가 법인에 귀속돼 있으니까 그 주주가 이것을 향유하는 거고, 100억에 사는 부동산이 가치가 200억으로 증가했어. 그럼 어쩐다고요? 요 주주들이 이 가치를 향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식들한테 지분이 넘어가는 거랑 똑같죠? 똑같죠? 네. 그래서 유리해진다는 거고요. 우리가 개인으로 투자하면 만약에 10억이 올랐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50% 내버리면 50억이 날아가 버리죠. 근데 법인은 아까 19%를 낸다 하더라도 19%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방소득세까지 21%죠. 21% 법인세를 내고 나면 79%의 유보이익이 남아있으니까 이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법인 입장에서 나중에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은 소득세나 법인세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당은 나중에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전체가 써도 되니까 유보시켜서 재투자를 하면은 예, 자산 증가액이 늘어난다. 여기 보신 것처럼 스노우볼 이론처럼 눈덩이 굴려가는 것처럼 커진다는 거죠. 예.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자, 보세요. 100억짜리 건물을 살려고 그래. 그런데 대출이 60억밖에 안 나와. 그러면 40억은 어차피 부족해. 그렇다고 법인의 자본금을 40억으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때 어쩌는 거예요? 60억의 대출을 받고 40억 부족한 자본금은 아버지가 법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법인한테 빌려주면 1인당 20억까지는 이자가 없이 빌려줄 수가 있어요. 1인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20억. 개인일 때는 얼마까지 빌려줘요? 이자 없이? 2억. 그러니까 개인보다 10배를 더 빌려줄 수가 있어요. 법인일 경우에. 그래서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는 거고, 자, 마지막은 부모와 자식 간 거래에 대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세밀하게 보지만, 이 경우에는 법인하고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라 하더라도 세밀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네, 본 질문은 2025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사전 등록 시 보내주셨던 질문을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장기 임대 중인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내년 5월 이후에도 지속될지, 상생 임대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내년에 5월 9일까지 유예가 돼 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유예를 한다고 그러니까 당분간 유예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먼저 양도를 할 때는 이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장기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다면 아니다. 마찬가지로 상생 임대 시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상생 임대라면 보유 4%, 거주 2%가 있는데 상생 임대 했을 때는 거주는 안 했지만 2년 거주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 그러니까 거주에 따른 4%는 안 해주더라도 보유 2%짜리를 4%짜리로 해주는 거예요. 상생 임대가 굉장히 좋은 세제 혜택이니까 여러분 임대를 주고 있으면 꼭 요거 요건 한번 따져보세요. 네. 아버지에게 10억을 빌려 투자 수익을 냈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10억을 아버지한테 빌려가지고 투자 수익을 낼 때 개인적으로 빌릴 때는 2억까지는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그랬죠. 저라면 컨설팅 무슨 법인을 설립하든 간에 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10억을 무상으로 빌리고 법인에서 수익을 내면
본인의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됩니다. 개인으로는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는 몇 프로 줘야 되죠? 4.6%.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녀가 1인 법인이든 2인 법인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무상으로 빌려라. 그리고 그 빌린 돈은 법인 자녀가 1년에 1억이 넘지 않으면 법인세만 내고 그 법인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녀 1인당 1억이 안 넘어가면, 그러면 5명인 법인이 아버지한테 5억을 받으면 법인세 11억을 내고 4억은 그 법인에 기속되고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특정 법인이에요. 특정 법인 만들면 5가지 방법으로 무상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비법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여러분이 만약에 현금이 20억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20억.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20억 있으면 건물을, 현금이 20억 있으면 건물을 얼마짜리 살 수 있어요? 구분상가? 30억짜리 살 수 있죠. 30억짜리 사는 거예요. 30억짜리 사가지고 대출을 얼마 받아요? 10억을 받아요. 그러면 30억짜리 때문에 보증금 2억에 월세가 800에서 1000 나오겠죠. 안 나오는 건 여러분 찾으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지나서 증여를 하는 거예요. 30억짜리 그 상가는 얼마로 평가될까요? 기준시가 평가한다면 절반 정도로 평가되겠죠. 얼마? 15억으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아까 채무가 얼마였어요? 대출 10억, 보증금 2억, 빼면 얼마 남아요? 3억 남죠. 증여가액은 얼마라고요? 3억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감정평가 안 한다고요. 감정평가 안 될 만한 구분상가를 사서 대출을 받고 매수한 지 2년이 지나서 증여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대상이 아닌 자산을 대출을 받고 사서 2년이 지나서 증여를 한다. 그러면 가격이 최소화되면서 채무를 공제를 다 받고 넘어가니까 그 채무 인수한 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2년 동안 기준시가 오른 것만큼만 양도세가 나가는 거예요. 양도세가 거의 없어요. 가장 파워풀한 증여 방법이에요.